2010년 대한민국을 강타했던 드라마 동희, 밝고 명랑하며 누구에게나 사랑받는 주인공 동희의 모습을 기억하는가? 하지만 역사는 드라마처럼 아름답지 않다. 조선 왕조실록과 수많은 야사들이 기록한 숙빈 최씨, 즉 동희의 진짜 삶은 동화 같은 로맨스가 아닌 피 튀기는 생존 게임이었다. 조선 역사상 가장 미천한 신분인 무수리에서 시작하여 당대 최고의 권력자 장희빈을 몰락시키고 자신의 아들을 기어이 왕좌에 앉힌 여인. 그녀는 과연 드라마 속의 착한 천사였을까? 아니면 자신의 생존을 위해 누구보다 치밀하게 계산된 승부사였을까? 지금부터 10영자에 달하는 방대한 기록을 통해 숙빈 최씨가 걸어온 충격적이고도 처절한 생존의 길을 추적한다. 우리는 흔히 숙빈 최씨를 궁녀 출신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그녀는 궁녀조차 되지 못한 궁궐의 가장 밑바닥 계급인 무술이었다. 조선시대 궁중에는 엄격한 계급이 존재했다. 왕의 승은을 입을 수 있는 상궁이나 나인들과 달리 무술이는 궁녀들의 시중을 들며 물을 ետ고 불을 떼고 오물을 치우는 자벽 중의 자벽을 담당하는 여종이었다. 실록은 그녀의 출신에 대해 단 한 줄로 냉정하게 기록한다. 최 씨는 미천한 출신이다. 그녀의 아버지가 벼슬을 했다는 기록도 있지만 그것은 훗날 그녀가 귀해진 뒤 추증된 것일 뿐이었다. 입궁 당시 그녀는 이름조차 제대로 기록되지 않은 언제 죽어도 아무도 신경 쓰지 않을 존재였다. 1689년 기사환국, 서인이 몰락하고 남인이 집권하며 인현왕후가 폐위되고 장희빈이 중전에 오른다. 이 거대한 정치적 소용돌이 속에서 최 씨는 인현왕후를 모시던 궁녀들의 뒷바라지를 하며 숨죽여 살고 있었다. 당시 궁궐은 장희빈의 천하였다.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장희빈의 권세 앞에서 패비 민씨를 그리워하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했다. 하지만 역사의 수레바퀴는 가장 어두운 밤에 움직이기 시작한다. 숙빈 최 씨의 인생을 바꾼 승은에 대한 이야기는 여러 가지 설이 존재한다. 가장 유명한 이야기는 인현왕후를 위한 기도이다. 야사에 따르면 인현왕후의 생신날 밤이었다. 모두가 장희빈의 눈치를 보며 패비의 생일을 외면하던 그날 밤, 궁궐의 한 구석진 방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그곳에는 허름한 옷을 입은 무술이 최 씨가 조촐한 상을 차려놓고 간절히 기도를 올리고 있었다. 비록 궐 밖으로 쫓겨나셨으나 부디 중전마마께서 만수무강하시옵소서. 때마침 잠행을 나왔던 숙종이 이 광경을 목격한다. 당시 숙종은 장희빈의 거센 질투와 남인들의 득세에 염증을 느끼고 있던 시기였다. 자신이 내친 조강지처를 위해 목숨을 걸고 기도를 올리는 천한 무술이 숙종은 묻는다. 너는 누구이며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이냐? 최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한다. 소인은 중전 마마를 모시던 아이옵니다. 오늘은 마마의 탄신일이라 차마 그냥 넘길 수 없어 축원 기도를 올리고 있었사옵니다. 이 만남은 과연 우연이었을까? 역사학자들은 이 지점에서 의문을 제기한다. 숙종은 정말 우연히 그곳을 지나갔을까? 아니면 서인 세력이 숙종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최 씨를 이용해 치밀하게 연출한 장면이었을까? 진실이 무엇이든 이날 밤은 조선의 역사를 뒤집는 신호탄이 된다. 숙종은 그녀의 의리와 충심에 감동했고 그날 밤 그녀에게 승은을 내린다. 하지만 이것은 동화 같은 신데렐라 스토리의 시작이 아니었다.
이것은 장희빈이라는 거대한 호랑이의 굴 속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가는 목숨을 건 도박의 시작이었다. 숙종의 승은을 입은 무수리 최씨. 그 소식은 순식간에 중궁전의 주인 장희빈의 귀에 들어갔다. 당시 장희빈은 아들 훗날의 경종을 낳고 기세가 등등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늘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다. 숙종의 마음이 예전 같지 않음을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감히 천하디 천한 무수리가 왕의 마음을 훔쳤다? 장희빈의 자존심은 산산조각이 났고 그 분노는 끔찍한 폭력으로 이어졌다. 야사에 전해지는 이야기는 충격적이다. 장희빈은 최 씨를 끌고 와 모진 매질을 가했다. 내 인연, 감히 승은을 입었다고 네가 뭐라도 된 줄 아느냐. 하지만 매질로도 분이 풀리지 않았던 장희빈은 조선 역사상 전무후무한 고문을 자행했다고 전해진다. 바로 독고문이다. 사람이 들어갈 만한 커다란 빈장독을 가져와 매질당해 피투성이가 된 최 씨를 그 안에 구겨 넣고 뚜껑을 덮어버린 것이다.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는 어둠 속에서 최 씨는 죽음의 공포와 싸워야 했다. 만약 이때 숙종이 나타나지 않았다면 영조 대왕은 태어나지도 못했을 것이며 조선의 역사는 완전히 바뀌었을 것이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숙종은 경로하며 달려왔고 독을 깨뜨려 최 씨를 구해냈다. 피투성이가 된 채 기절한 최 씨를 품에 안은 숙종. 이 사건은 숙종에게 결정적인 결심을 하게 만든다. 장희빈, 그녀의 투기가 도를 넘었다. 단순한 애정 싸움이 아니었다. 숙종은 이를 계기로 장희빈과 그녀를 지지하는 남인 세력을 쳐내야겠다고 정치적으로 판단했을 가능성이 크다. 최 씨의 고통은 역설적이게도 그녀를 숙종의 가장 강력한 정치적 파트너로 격상시켰다. 1693년 수권종사 품에 첩지를 받은 최 씨는 첫 아들 영수왕자를 낳았으나 일찍 잃고 만다. 하지만 슬퍼할 겨를도 없이 1694년 숙종 20년 거대한 정치적 소용돌이가 몰아친다. 바로 갑술환국이다. 숙종은 더 이상 남인들의 독주를 두고 볼 수 없었다. 그는 전격적으로 남인들을 조정해서 몰아내고 과거 인현왕후를 지지했던 서인들을 다시 등용한다. 그리고 마침내 패비가 되어 쫓겨났던 인현왕후 민씨가 5년 만에 눈물의 환궁을 하게 된다. 이 거대한 권력 이동의 중심에 최 씨가 있었다. 드라마에서는 최 씨가 눈물을 흘리며 인현왕후를 맞이하는 감동적인 장면으로 그려지지만 실록의 행간을 읽어보면 이것은 철저히 계산된 승리였다. 최 씨는 서인 세력과 긴밀하게 소통하며 숙종의 마음을 움직이는 메신저 역할을 했다. 인현왕후의 복위는 곧 최 씨 자신의 안전을 보장하는 방패막이었기 때문이다. 장희빈은 다시 희빈으로 강등되어 취선당으로 쫓겨났다. 반면 최 씨는 인현왕후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며 승승장구했다. 그의 최 씨는 훗날 조선의 21대 왕이 되는 연인군 영조를 낳게 된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인현왕후는 복위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시름시름 앓기 시작했다. 오랜 유배 생활로 몸이 약해진 탓도 있었지만 궁궐 안에는 흉흉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취선당 쪽에서 밤마다 이상한 굿소리가 들린다. 중전마마를 저주하는 인형이 발견되었다. 이 소문의 진원지는 어디였을까? 그리고 그 소문을 숙종의 귀에 가장 먼저 속삭인 사람은 누구였을까? 놀랍게도 실록은 그 고발자가 바로 숙빈 최 씨였다고 기록하고 있다. 착하기만 했던 드라마
속동이와는 전혀 다른 적의 숨통을 끊기 위해 결정적인 칼을 든 냉혹한 승부사의 모습. 과연 최 씨는 무엇을 보았고 무엇을 말했을까? 1701년 숙종 27년 8월 오랜 병환에 시달리던 인현왕후 민씨가 창경궁 경춘전에서 35세의 젊은 나이로 승하한다. 궁궐은 깊은 슬픔에 잠겼고 숙종의 비통함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하지만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인 국상기간 중 숙빈 최 씨는 숙종을 은밀히 찾아간다. 그리고 조선 왕조실록에 영원히 기록될 결정적인 고변을 감행한다. 전하, 신첩이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일이 벌어지고 있사옵니다. 희빈 장씨가 취선당 서쪽에 신당을 차려놓고 중전마마를 저주하여 돌아가시게 하였사옵니다. 숙빈 최 씨의 이 한마디는 마른 하늘의 날벼락과도 같았다. 그녀는 구체적인 증거와 증인들을 제시했다. 장희빈이 무당을 불러 구슬하고 흉물스러운 물건들을 인현왕후의 처소 주변에 묻었다는 것이다. 숙종은 즉시 취선당을 압수수색했다. 그리고 그곳에서 실제로 신당과 저주에 사용된 흉물들이 발견되었다. 숙종의 눈은 분노로 뒤집혔다. 이토록 악독할 수가 있단 말인가. 내 오늘 기필코 저 요사스러운 무리들을 단죄하리라. 조정은 발칵 뒤집혔다. 소론 세력은 세자, 훗날의 경종의 어머니인 장희빈을 죽여서는 안 된다고 극렬히 반대했다. 하지만 숙빈 최 씨가 던진 승부수는 너무나 강력했다. 저주로 중전을 시해했다는 혐의는 그 어떤 정치적 논리로도 덮을 수 없는 대역죄였다. 결국 1701년 10월 숙종은 장희빈에게 자진을 명한다. 야사에서는 장희빈이 사약을 거부하며 세자의 하초를 잡아당겨 기절시켰다는 끔찍한 이야기가 전해지지만 실록은 그녀가 결국 자진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한 시대를 풍미했던 희대의 요녀 혹은 정치적 희생양 장희빈은 그렇게 43세의 나이로 처참한 최후를 맞이한다.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본 승리자 숙빈 최 씨. 이제 장희빈이 사라졌으니 다음 왕비의 자리는 당연히 왕의 총애를 받는 그녀의 차례인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여기서 반전이 일어난다. 숙종은 장희빈이 죽은 바로 다음 날 조선 역사상 가장 충격적이고 이해할 수 없는 교지를 내린다. 앞으로 빈을 올려 왕비로 삼지 말라. 숙종은 후궁이 왕비가 되는 것을 법으로 금지해버린 것이다. 이것은 누구를 겨냥한 법이었을까? 당시 빈의 첩지를 받은 후궁 중 왕비가 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사람은 오직 한 명, 바로 숙빈 최 씨였다. 왜 숙종은 자신의 아이를 낳고 장희빈을 몰아내는데 결정적인 공을 세운 최 씨를 왕비로 만들지 않았을까? 여기에는 비정한 정치적 계산이 숨어 있었다. 만약 최 씨가 왕비가 된다면 그녀의 아들인 연인군, 영조, 이 적장자가 되어 장희빈의 아들인 세자, 경종과 피비린내 나는 왕위 다툼을 벌이게 될 것이 뻔했기 때문이다. 숙빈 최 씨는 장희빈을 제거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그 대가로 자신 또한 영원히 왕비가 될 수 없는 길을 걷게 되었다. 그녀는 이 결정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분노했을까? 아니면 살아남기 위해 또 한 번 머리를 숙였을까? 장희빈이 죽고 난 뒤 궁궐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다. 하지만 그것은 평화가 아니었다. 장희빈의 아들인 세자, 훗날의 경종가 시퍼렇게 눈을 뜨고 살아있는 상황에서 어머니를 죽음으로 내몬 숙빈 최 씨와 그 아들 연인군
영조의 존재는 마치 언제 터질지 모르는 화약고와도 같았다. 숙빈 최 씨는 알고 있었다. 자신의 무술이라는 천한 신분이 아들에게 평생의 족쇄이자 정적들이 공격할 가장 좋은 먹잇감이라는 것을. 훗날 영조가 평생을 콤플렉스에 시달리며 자신의 출신에 대한 이야기만 나오면 눈물을 흘리고 귀를 씻어냈다는 일화는 유명하다. 그래서 최 씨는 아들을 더욱 혹독하고 엄격하게 가르쳤다. 살아남으려면 죽은 듯이 엎드려야 한다. 그녀는 연인군에게 왕제로서의 학문을 가르치는 동시에 겸손과 인내를 뼈에 사무치도록 가르쳤다. 화려한 옷을 입히지 않았고 교만한 행동을 철저히 금지했다. 이것은 단순한 가정교육이 아니라 살얼음판 같은 궁궐에서 아들을 살리기 위한 처절한 생존 전략이었다. 당시 연인군은 노론 세력의 지지를 받고 있었지만 조정의 실세였던 소론세자, 지지파의 견제는 집요했다. 숙빈 최 씨는 아들이 행여나 영모의 빌미를 줄까봐 바깥 출입조차 극도로 조심시켰다. 그녀는 자신이 왕비가 되지 못한 것을 원망하지 않았다. 오히려 자신이 왕비가 되어 아들이 적통 경쟁에 휘말렸다면 두 모자는 이미 싸늘한 주검이 되었을지도 모른다. 그녀의 침묵과 인내는 아들을 미래의 왕으로 만들기 위한 가장 위대한 방패였다. 그러던 어느 날 숙빈 최 씨는 또 한 번의 놀라운 결정을 내린다. 바로 정들었던 궁궐을 떠나 사가인 이연궁으로 거처를 옮기겠다는 것이었다. 보통 왕의 총애를 받는 후궁은 죽을 때까지 궐 안에 머무는 것이 관례다. 왜 그녀는 스스로 궁 밖으로 나가는 길을 택했을까? 역사학자들은 이 또한 그녀의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었다고 분석한다. 당시는 세자의 대리청정 문제가 거론되며 세자, 경종화, 연인군, 영조 사이의 긴장이 최고조에 달했던 시기였다. 숙빈 최 씨가 궐 안에 계속 머문다면 그녀의 존재 자체가 세자에게 위협이 되고 끊임없는 갈등의 불씨가 될 것이 뻔했다. 내 존재가 아들의 앞길을 막아서는 안 된다. 그녀는 스스로 권력의 중심에서 물러남으로써 아들을 향한 세자의 적개심을 누그러뜨리고자 했을 것이다. 이연궁에서의 삶은 검소하고 조용했다. 그녀는 그곳에서 가난한 백성들을 돕고 불공을 들이며 오직 아들의 안녕만을 빌고 또 빌었다. 1718년 숙종 44년 3월 9일 파란만장했던 생존의 달인 숙빈 최 씨는 이연궁에서 조용히 눈을 감는다. 향년 49세. 그토록 사랑했던 아들이 왕영조이 되어 용상에 앉는 모습을 끝내 보지 못했다. 실록에 따르면 숙종은 그녀의 죽음에 대해 깊이 애도하며 장례를 후하게 치르라고 명했다. 하지만 장희빈을 보낼 때와 같은 격정적인 감정은 보이지 않았다. 이미 늙고 병든 왕에게 그녀는 너무나 오래전의 열정이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녀의 죽음 앞에서 가장 비통해한 사람은 바로 아들 연인군이었다. 그는 어머니의 상여를 붙잡고 피를 토하듯 통곡했다고 전해진다. 가장 천한 곳에서 가장 높은 곳까지 오직 자신 하나만을 위해 모든 모욕과 고통을 견뎌낸 어머니였기 때문이다. 1724년 경종이 승하하고 마침내 연인군이 조선의 21대 왕영조로 등극한다. 어머니 숙빈 최 씨가 세상을 떠난 지 6년 만의 일이었다. 왕이 된 영조의 가슴 속에는 평생 지울 수 없는 한이 있었다. 바로 어머니의 신분이었다. 신하들은 영조 앞에서는 머리를 조아렸지만 뒤에서는 무수리의 아들이라며 수군거렸다.
영조는 이 꼬리표를 떼어내기 위해 그리고 어머니의 명예를 되찾기 위해 재위 기간 내내 눈물겨운 노력을 바쳤다. 영조는 어머니를 왕비로 추존하고자 했다. 하지만 소론할 것 없이 모든 신하들이 결사반대했다. 전하, 법도에 어긋나는 일이옵니다. 후궁은 왕비가 될 수 없다는 선왕의 유명을 따르소서. 영조는 옥좌에서 내려와 바닥에 엎드려 통곡했다. 내가 왕이 되었는데 어찌 나를 낳아준 어머니를 어머니라 부르지 못한단 말이냐. 결국 왕비 추존은 실패했지만 영조는 어머니의 사당을 육상궁, 칠궁으로 격상시키고 묘소를 소령원으로 단장하며 지극정성을 다했다. 오늘날 우리가 보는 영조의 위대한 업적 뒤에는 천한 어머니를 둔 아들의 처절한 콤플렉스와 효심이 깔려 있었던 것이다. 그녀는 단순히 착하기만 한 여인이 아니었다. 가장 밑바닥인 무수리에서 시작해 독 고문과 매질을 견뎌내고 당대 최고의 권력자 장희빈을 상대로 목숨을 건 도박을 걸었으며 자신의 아들을 왕으로 만들기 위해 스스로 권력을 놓고 물러날 줄 알았던 조선 역사상 가장 치밀하고 강인한 정치적 승부사였다. 어쩌면 그녀의 삶은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틱했다. 백마탄 왕자님을 기다리는 신데렐라가 아니라 피 튀기는 궁궐이라는 정글에서 스스로의 운명을 개척한 여전사였기 때문이다. 그녀가 남긴 아들 영조는 조선의 르네상스를 이끌었고 그의 손자 정조로 이어지는 조선의 황금기를 열었다. 이 거대한 역사의 물줄기가 바로 그날 밤 물을 냈던 한 무수리의 손끝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한다. 역사는 승리자의 기록이라고 한다. 하지만 숙빈 최 씨의 승리는 기록된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하고 훨씬 더 처절했다. 이제 우리는 그녀를 동일하는 이름 넘어 숙빈 최 씨라는 한 위대한 인간으로 기억해야 할 것이다. 오늘의 역사 대기획 숙빈 최 씨 편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숙빈 최 씨는 어떤 인물인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역사 속 숨겨진 진실을 파헤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